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작가이자 영화감독, 최근에는 드라마 연출로 바쁘게 지내고 계신 변영주 감독님입니다. 고현정 배우님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 사마귀가 마무리 작업을 마치고 시청자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 감독님은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감정선을 섬세하게 포착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데요. 드라마뿐 아니라 변 감독님 입담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변영주 감독은 사회를 바라보는 깊이 있는 시선으로 한국 영화계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지켜온 영화감독입니다. 1989년 여성 영화 집단 바리터의 창립 멤버로 활동을 시작한 그는 1995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뤄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를 연출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작품은 한국 다큐멘터리 최초로 극장에 정식 개봉되며 다큐멘터리 장르의 새로운 역사와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후 낮은 목소리 3부작,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20세기를 기억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방법 등의 작품에서 우리 시대 여성과 인권 문제를 꾸준히 조명해왔습니다. 변영주 감독의 장편 극영화로는 원작자 미야베 미유키도 만족하며 여러 번 봤다는 화차를 비롯 발레 교습소, 미래가 있으며 최신작으로는 배우 고현정, 장동윤 주연의 미스터리 드라마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이 시청자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영주 감독은 청춘의 발견, 영화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다 등의 저서가 있으며 진보의 재발견 등 여러 권의 공저를 낸 저자이기도 합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말 네. 오랜만. 와. 저희 3년 네, 3년 만에. 네. 장 작가님이랑 저랑 새로 런칭되는 예능 교양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네. 그런 프로그램, 역사 예능 그쵸, 같은 그쵸. 거를 이제 시작했다가 순식간에 같이 잘렸죠. 네. 저는 그때 녹화했던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네. 나고, 녹화 끝나고. 우리끼리 술 먹고 네. 놀았던 거. 네, 맞습니다. 이종범 네. 작가님 작업실 네. 가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맛있게 막 술 마셨던, 네. 그거 너무 좋았는데. 네. 네. 그게 하나 안타깝죠. 그게 아쉽습니다. 프로그램 없어진 건 별로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그 뒤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모일 수 있는 핑계거리가 없어져서. 네. 네. 근데 감독님 이렇게, 오히려 감독님한테는 좋은 건가요? 그 예능 출연을 안 하시고 이제 본업을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하셨으니까. 뭐 좋은 거라기보다는 네. 좀 더 행복한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는 어떤 면에선 촬영 현장이 훨씬 셀 수 있는데 네. 덜 지쳐 있다. 확실히 덜 지쳐 있구나. 아. 라는 걸 언제 느끼냐면 요즘 그 새 드라마 때문에 홍보를 하러 방송에 출연하면서 네. 확실히 이게 훨씬 지치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제작할 때가 힘들어도 더 에너지가 네, 이렇게 그렇죠. 나고. 그래도 이제 오늘은 네. 저한테 판타지가 있습니다. 밤 11시에 네. 라디오를 듣는 분들은 다 착한 분들일 거라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그쵸? 생각합니다. 밤 11시에 누구랑 싸우거나 네. 술 많이 먹고 쓰러져 자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이거는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와중에 뭐 택시를 모는 와중에 그쵸. 또는 방 안에서 혼자 나 오늘 수고했다 이러고 틀어놓는 어떤 혼자만의 시간에 자기 직전에 약간 네. 그래서 고즈넉한 뭔가 시간에. 네, 이 시간에 라디오를 듣는 분들에 대한 저 판타지가 있어서 너무 말 조심해야지 뭐 좋은 말만 해야지 이쁜 말만 해야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왔어요. 네. 아닙니다. 이렇게 네. 확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해주셔도 다들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네. 저희가 그러면은 그 드라마 이야기는 2부에서 좀 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려는데, 그래도 짧게 네. 소개를 드리면은, KBS 드라마는 아닌 거죠. 네. 9월 5일 밤 9시 50분부터. 제목은 사마귀 땡땡 살인자의 외출. 살인자의 외출. 예. 네. 사마귀는 극중 주인공의 별명이고, 예, 맞습니다. 살인자의 외출은 그 내용. 살인자가 그쵸. 정말 외출하는 그 사마귀라는 별명을 가진
23년 전에 연쇄살인범이 네. 어떤 이유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돼버렸다. 뭐 이런 얘기. 근데 뭐 모방범죄인지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그쵸. 비슷한 범죄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모방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아, 그녀가 벌였던 23년 전에 벌였던 네. 이제는 경찰이 된 아들과 공조를 하는. 아들이 또 경찰이에요. 네. 연쇄살인마는 여성이고. 네. 어머나. 그 아들은 어머니 되게 미워하겠네요. 그렇죠. 네, 경찰학교 있을 때부터 계속 야, 너 연쇄살인마 아들이라면 막 그렇죠. 이런 소리를 엄마가 듣고. 잡혀간 날부터 엄마를 미워하기 시작했겠죠. 근데 이 범인 잡으려면은 미워하던 엄마랑 꼭 공조를 해야 되는. 그렇죠. 너무 기대됩니다. 그 2부에서 그러면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1부는 네. 감독님 인생책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초대 손님께 인생책을 먼저 3권 또는 4권 골라달라고 하고 그중에 한 권 정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저희가 부탁을 드렸더니 플루타르쿠스 영웅전 그리고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 그리고 정세랑 작가님의 설자한 금성으로 돌아오다를 꼽아주셨어요. 저희는 대성당 위주로 얘기를 나눌 건데 나머지 책들도 좀 짧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집에서 막내인데 네, 그러니까 늦둥이였고 네, 언니 오빠는 연년생이고 네. 그들과 저는 8살, 뭐 9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엄마는 이미 2명의 아이를 초등학교 보낼 때까지 키우면서 충분히 지친 상태에서 제가 나온 거죠. 제 초등학생 초등학생 응. 오빠, 뭐 초등학생 언니, 고학년 네. 언니. 그때 네. 이제 제가 태어났으니까 네, 좀 방치된 막내?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어머니도 이제 그때 일도 하시고 막 그러셔서. 그래서 집에 있으면 너무 심심하던 어느 날 네, 한글을 막 떼고 있을 때 네. 그 아마도 우리 오빠가 6년 전에 봤었을지도 모를 네. 그 플루타르쿠스 영웅전 어린이판, 어린이용, 아동용 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읽은 책이 되죠. 왜냐하면 한글을 완벽하게 띄질 못해서 네. 되게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네. 근데 아침에 그 책을 잡으면 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동용이라도 분량이 좀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집안이 사적인 종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천주교 집안인데 네. 엄마가 이제 굉장히 열심히셨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 주실 때마다 전 공포였거든요. 하나님 맨날 죄 지은 사람들 이렇게 진노하시고. 네. 몇만 명, 몇십만 명 어떻게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플루타르쿠스 영웅전은 인간이 어떻게 인간으로서 승리하는가에 관한 얘기여서 저한테는 판타지였고 네. 아마도 제가 장르 문학을 사랑하게 된 출발점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 책을 읽으면 시간이 잘 가는구나. 네. 책을 읽으면 밖에 나가서 굳이 친구를 안 사귀어도 되는구나. 책을 읽으면 신나는구나. 그리고 막 책을 일찍 읽다 보니 거기서 나온 어떤 말을 하면 부모님들이 착각하잖아요. 천재라고. 예. 그런 맛도 좋고 여러모로 독서가 유용하다. 어린 시절 독서의 유용함을 깨치게 해주고 영웅 판타지, 그렇죠. 중세 판타지가 아니라 고대 판타지, 네. 고대 판타지의 맛도 알려주고 그래서 인생책이다. 그러다가 플루타르쿠스 영웅전 다음 책을 잘못 골랐어요. 무슨 책 고르셨는데요? 이광수 작가의 무정을 골라서 어른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너무 일찍 눈이 깨져버린 거지. 뭔가 이렇게 되게 가풍이 굉장히 이렇게 클래시컬한 그러니까 가풍이네요. 아빠 방을 잘못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옛날 아버지들은 길거리에서 파는 그쵸. 복사판 문고를 이만큼씩 사다 놓잖아요. 그 외판원들이 막 예, 전집에 맞아요. 팔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쪽 한쪽에 삼국지와 이광수 전집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광수 전집. 예, 전집. 근데 되게 이렇게 남녀 상열지사잖아요. 네. 무정, 유정 이런 거요. 네. 그걸 이제 너무 어린 시절에 읽어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예. 근데 여하튼 저에게 있어서 누가 넌 언제부터 책을 좋아했어? 즐거워했어. 좋아했어가 아니죠. 네. 책 읽는 게 즐거웠어? 그럼 언제나 플루타르쿠스 영웅전인 것 같아요. 이광수 때문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기 직전까지 이광수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죠. 알겠습니다. 병 감독님 인생책 중 가장 먼저 플루타르쿠스 영웅전 이야기 들어봤고요.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는 사실 저는 몰랐던 책이에요. 어떤 책인가요? 이게 이제 이태원 참사의 생존자들 네. 그리고 유가족들 네.
이분들이 직접 쓰신 에세이들을 모은 책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너무나 참 고맙게도 저에게 추천사 요청을 해주셔서 네. 읽으면서 되게 많이 아팠고, 네. 최근에도 왜 소방관 한 분, 당시에 생존 구조 활동을 하셨던 소방관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직 우리한테 치유되지 않은 몇 년 사건인데, 지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당시 누구였는가? 그는 누구였나? 네. 그 중에는 결혼을 앞두고 웨딩 사진을 찍고, 오빠 그래 우리 오늘 웨딩 사진도 찍었는데 내일부터 정말 바빠질 거니까 오늘 우리 놀까? 즐겁게 놀까? 아, 야, 그러면 이태원에 가서 할로윈 축제 구경이나 하다 가자. 네. 했던 누구? 네. 또는 아, 나 오늘 놀 거야. 나 진짜 뭐 촬영 끝나서 아, 너무 힘들었어인 촬영 스태프들. 보통의 개별 시민들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었고 네. 또 그곳에서 생존하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분들의 글인데, 네. 저는 여러분들 특히 아직도 이제 덥잖아요. 아직도 더운데 이런 책? 아니, 그러니까 더울 때 이런 책을 읽으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걸 생각하고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무겁지만 절대 강추. 네. 네, 이 책입니다. 저자 이름이 이태원 참사 작가 기록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실제 다 유족들이군요. 예, 그래서 실제 활동하는 기존의 전업 작가인 분들 네. 또는 이제 시민 활동가들이 아, 도움을 드리고 그분들이 직접 구술을 하거나 쓰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변영주 감독님 인생 책 중 두 번째로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설자한 금성으로 돌아오다. 어떤 책인가요? 최근에 설자한 불꽃을 쫓다도 나왔죠? 네, 정세령 작가의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대체 역사 소설? 대체 역사, 미스터리, 예. 뭐.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예요. 아, 그러세요? 네,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이런 감독님 되게 어둡고 무겁고 막 이렇게 스릴러, 그런 현대 스릴러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좋아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소문이 나서 네. 저한테 제안 들어오는 작품들은 대부분 몇 명 죽어가는 거 아니면 안 들어와요. 네. 살인 사건이 없으면 저한테 멜러라도 살인 사건이 없으면 안 들어와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줄 네. 알았는데. 근데 네. 워낙 이쪽 얘기를 좋아하니까 상상력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장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정말 역사도 오래되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되게 마음 아픈 식민의 역사의 기억을 갖고 있다 보니 네. 요즘 젊은 되게 훌륭한 작가님들이 대체 역사 소설을 쓰실 때 뭔가 한을 푸는 듯한 느낌의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일제 시대가 되지 않았더라면, 내지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님이 어쨌더라면, 선조가 멀쩡했더라면, 조선 시대가 이랬다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왜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식민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힘든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사실 대체 역사 소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밝고 가벼운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장길상 같은 소설도 네. 사실은 대체 역사 소설인 거잖아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예, 있겠네요. 왜냐면 당시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모든 역사 소설은 사실은 일종의 대체 역사 예. 소설이고 팩션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워낙 그쪽 장르를 좋아하는데 네. 이 설자는 읽으면서 이거 판권 사고 싶은데라고 생각했던 최근에. 판권 문의가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정세령 작가님. 그래서 정세령 작가한테 문자를 넣어봤죠. 작가님 예. 소설 너무 재밌어요. 네. 이제 작가님이 감독님 그럼 판권 사가세요. 오. 그래서 안 팔렸어? 이런. 그러니까 최근에 보통 이제 책을 읽을 때 이거 판권 사볼까 이러고 읽을 리가 없잖아요. 아, 그러신가요? 네. 저는 이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책을 못 읽어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제안받고 추천받은 걸 읽게 되죠.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옛날 방식인데 네. 대형 서점을 한 바퀴 돕니다. 네. 그냥 규칙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판권 발굴을 하려고 도시는 게 아니요. 아니라 그냥 이번 달에 난 뭐 읽으며 놀까? 나한테 주어진 휴식 시간이 5개가 있으면 네. 그 중에 2개는 읽는 거에 쓰고 네. 2개는 게임하는 데 쓰고 1개는 자는 데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판권 발굴은 휴식 시간에 하는 것이 그건 아니고. 일이죠. 네. 그때부터는 일이죠. 근데
이 정세랑 작가의 이 설자은 시리즈는 딱 시작되는 얘기를 읽자마자 아 이거는 재밌겠다. 네. 그래서 설정이 이 뭐. 설정 자체도 되게 우리 아무도 관심 없는 시절. 네. 보통은 이제 이 삼국이 싸우는 시절, 삼국시대에 주로 관심을 갖는데 그게 아니라 삼국이 통일되어져서 네. 통일신라 시대, 네. 딱 그때 신문왕 시대쯤 되는 걸로 보이는 네. 그 시대에 그 집안의 부흥을 위해서 남장을 하고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가 별변찮게 다시 그 수도로 서울로 돌아오게 되는 걸로 시작되는 설자은이라는 그 스스로 남성으로 살기로 결심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네. 어느 여성의 이야기죠. 네. 그 여성이 이 서라벌의 탐정 노릇을 하는 네. 예, 형사 노릇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정세랑 작가님도 약간 작정을 하고 시리즈로 이렇게 내시면서 사실은 판권도 거의 이미 생각을 하셨던 이 것 얘기 같아요. 들으면 네.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지만 노후 대책 소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시경의 모험이라고 네. 제가 좋아하는 시리즈가 있는데 네네네. 네, 약간 그 생각도 네. 나고 그러니까 정말 네. 세상에 왠가 흥미롭고 재밌을 만한 건 다 들어가 있는. 예. 노후 대책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재미있는 시리즈고 그리고 계속 이걸 쫓아오고 영상으로 있는데. 생각해 보면 네. 소위 큰 아시아로 보면 당나라 시기잖아요. 네. 이때가 뭐냐면 서역하고 엄청나게 교역을 하고 그렇죠. 서라벌까지도 이를테면 서역 상인들이 들어오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네. 들어오고 그런 시기라면 정말 화면도- 영상적으로 그릴 수 있는 게 굉장히 그쵸. 화려한데 네.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했던 작품 중에 HBO에서 오래전에 만들었던 롬이라는 롬, 시리즈가 네네. 있어요. 그게 딱 그런 거잖아요. 그쵸, 갑자기 그쵸. 되게 화려한 로마처럼 겉을 본 다음에 뒷골목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저희가 다 네. 아는 뭐 카이사르니 뭐 아우구스티스니 나오지만 또 주인공은 이제 뭐 변변찮은 군인 네. 2명. 그래서 그런 생각도 나서 최근에 읽었던 소설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판권 논의를 그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판권 살 돈도 없고 그냥 주위에 흘리는 거죠. 누구든 사라. 네. 그러니까 연출이 제가 아니어도 사실은 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이게 저희가 잘 모르는 시대라 가지고 좀 네, 뭐 그러니까요. 복식이나 이런 것도 좀 약간 낯설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속이기도 쉬울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 뭐 이렇게 네. 고증을 뭐 따질 사람도 좀 없을 거고. 그러니까요. 증거 가져오세요. 뭐 이러면 할 말이 없는 시대라서. 네. 네. 알겠습니다. 변영준 감독님의 인생책 중에 한 권,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뭐 잠깐 어떤 책들 주로 읽으시나요? 주로 이제 소설들, 문학책들 이렇게 읽으시나요? 이제 전체적인 그 어떤 폼으로 얘기를 하면 네. 제가 아직 웹툰이 어려워요. 그러세요? 네, 웹툰을 읽는 게 그러니까 문장으로 돼 있는 거를 금방금방 읽는데 그림으로 된 걸 되게 제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니 감독님 영상 업계 종사자시잖아요. 예. 근데 그림은 눈에 잘 안 들어오시나요? 오히려 그림은 저한테 독서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시작부터. 예. 이게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라고 저도 계속 고민하는데. 종이책하고 웹툰도 또 다르신가요? 예. 그러니까 웹소설하고 종이책은 전 어느덧 별로 차별성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외부인 상태로 읽는 거랑 네. 종이책으로 읽는 건 저한텐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둘 다 글자다. 네. 그러니까 글자로 되어 있는 것만 저는 독서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엄마가 만화책 읽으면 혼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글로 쓰여진 거를 네. 기본으로 놓으면 사실은 제가 다음 작품이 웹툰이 원작인데 네.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그 줄거리를 제가 글로 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웹툰에서 시나리오화 되는 게 아니라 네. 웹툰을 내가 문장화 시킨 다음에 그 문장을 가지고 그 다음 시나리오를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글로 써져 있을 때 편안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안 가려요, 장르를. 그러니까 그 장르라는 건 어느 거냐면 출판된 책이든 네. 아니면 왜
이런저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네네. 포탈도 그렇고 뭐 전문 사이트도 있고 그곳에서 매일 몇백 자씩 업데이트되는 웹소설까지 사실은 좀 무분별하게 폭식을 하는, 약간 글자 중독. 그러니까 소설은 무조건 다 읽고 싶어 한다. 네. 예. 그 안에서 장르 가리지 않으시고요. 장르 안 가리고 그다음에 그 책을 외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미없다고 시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그럼 재미없는 책이 들어오면은 그냥 버리시나요? 아니요, 그냥, 읽어요. 읽고 재미없다. 이건 별로 재미없다. 하지만 억울하거나 분해하지 않는다. 네. 재미없더라도 여하튼 내가 뭐 속독 훈련이라도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기본적으로 되게 평이하고 높은 편이에요. 이 굉장히 어린 시절에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읽고 자란 소녀들은 이렇게 되나 봐요. 저도 출판사분들이 사랑할 네. 만한 독자죠. 웬만하면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글자 읽는 동안에는 네. 그냥 편안한. 네. 그래서 좀 안 가리는 편이고 네. 저는 그냥 가끔 우리나라 문학이 소위 웹소설 작가들과 네. 손을 잡고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는 순간이 그 다음 웨이브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출판사를 통해 등단한 네네. 소설가와 또는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그야말로 옛날로 따지면 신문 연재 같은 그렇죠. 소설을 쓰는, 근데 이들이 함께 뭔가 융화되어졌을 때 장르도 다양해지고 네. 또는 문장의 완성도와 아름다움도 더 커질 것 같다. 서로 영향을 주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라. 지금은 완전히 이제 뭐 서로 소 닭 보듯이 분리됐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그 출판사 분들 뵈면 또는 그 왜 지역에 되게 좋은 도서관들 많잖아요. 네. 도서관 사서님들 뵈면 문학학교를 그런 식으로 어우러지면 안 되냐. 서로 얘기하고. 왜냐하면 웹소설 모두가 훌륭하진 않지만 정말 보석 같은 소설들이 있고 네. 또 어떤 건 그 책으로 그러니까 종이로 나온 책 중에서도 야 이건 정말 장르적으로 너무 죽이는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막 서로 이렇게 좀 융합이 되면 활로가 훨씬 넓어지고 서로 되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매번 하는데 이게 이제 제 직장 쪽이 아니라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일 수 있어요. 저 이 얘기 너무 흥미로운데 2부에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대성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성당은 뭐 웹소설하고는 조금 다른 소설이죠. 이거는 뭐 대성당은 재밌는 소설, 재밌는 소설이죠. 책? 그러신가요? 재밌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대성당 이번에 두 번째로 읽었는데 첫 번째로 읽을 때보다는 재밌었는데 뭐가 막 약간 이게 설장한 금성으로 돌아오다 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제가 이제 안 가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전 사실 레이먼드 커버라는 작가를 책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쇼컷이라는 영화로 시작했어요. 쇼컷이 레이먼드 커버. 단편들을 막 모아서. 프로스트 아닌가요? 아니요. 레이먼드 커버인가요? 레이먼드 커버가 그 레이먼드 커버의 그 목욕도 네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영화 안에 그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 영화를 못 봤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네. 야, 이게 레이먼드 커버의 단편들을 몇 개를 엮어서 소설로 만든 거래. 네. 그래? 그래서 읽게 된, 그러니까 영화 때문에 알게 된 작가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재미없을 리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읽어서 더 재밌게 읽었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장강명의 인생책은 게스트가 인생책을 어떻게 읽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소설의 경우에는 결말과 반전도 다 이야기합니다. 대성당은 뭐 소설집이고 반전이 중요한 그런 작품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말이 되게 인상적인 작품들이 있죠. 나는 이 결말을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 하시는 청취자분들은 오늘 방송을 건너뛰고 내일 2부를 먼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먼드 커버의 대성당, 요 인생책으로 꼽아주신 이유 듣고 싶습니다. 레이먼드 커버의 이 단편들은 저한테 있어서는 무언가 제가 글을 쓸 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어떻게 상처받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때려서 상처받는 건 쓰기가 쉬운데 네.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극도로 상처받은 상태가 된다는 건 뭐지? 네.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걸어보는 건 뭐지? 말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순간을 정말 표현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되게 그걸 배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소설은 뭐 이를테면 더블린 같은 네. 더블린의 사람들 같은 소설은 네. 제임스 조이스. 예, 편집할 때 공부가 된다라고 많은 영화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러니까 이 사건 다음에 왜 이렇게 가고 네. 왜 이 사건도 아닌 게 왜 이 중요한 거 다음에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 네. 이러는가. 예. 그러니까 이야기를 편집하는 것이 사실은 영화를 편집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장면 다음에 왜 이 장면이 나오지? 아, 그 공부를 할 때, 물론 뭐, 이렇게 다른 영화도 예. 참고를 하시겠지만, 더블린 사람들 같은 소설이 이렇게 도움이 되나요? 저도 몰랐는데 네. 제가 예전에 어디 유럽의 영화제를 갔는데 네. 제가 영어를 잘 하진 못하니까 대충 만들었는데 되게 유명한 편집 감독이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네. 근데 이 커버의 소설은 네. 그거보다는 훨씬 더 지엽적인데 어떤 순간이 궁금할 때 그러니까 나는 잘 안 그래. 난 안 그러는데 이런 캐릭터라면 어떨까? 네. 뭐 이런 거를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사람이고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 한 편이 이제 저도 원작이 있는 영화를 대부분 했지만 네. 보통 한 권의 장편 소설을 영화하거든요. 네. 근데 만들고 나면 그 장편 소설을 단편화했다는 생각을 해요. 2시간짜리를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영화의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화차. 이거 읽는데 2시간 안에 못 읽어요. 못 읽죠. 네. 근데 우리는 이걸 2시간 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뭘 이제 약간 좀 축약을 했다는 하기도 느낌이 하고 드시는 건가요? 버릴 걸 과감하게 버리기도 하고 어떤 거를 합치기도 하고 네. 뭐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네. 되게 재밌는 게 일본 감독들이 원작 그대로 영화를 만드는 편인데 네. 그래서 일본 감독들이 원작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잖아요. 원작이랑 제일 달라요. 되게 제가 많이 느끼는 예. 게 특히 만화책을 영화로 만들 때 이 원작에 대한 존중심 때문에 그대로 만들면 영화가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일본 만화 원작인 일본 영화들. 그쵸.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걸 억지로 2시간 안에 만들어 놓으면 원작으로부터 훨씬 멀리 떨어진 것 같거든요. 네. 오히려 독후감인 것처럼 그 원작의 독후감을 내가 영화로 만드는 거야 네. 라고 생각하고 2시간 안쪽으로 내가 생각하는 이 원작의 가장 좋은 굴곡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영화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사실은 장편 소설을 원작으로 하지만 나는 그걸 갖고 단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장편 소설이랑 장편 영화의 시나리오는 완전히 다른 다르죠. 다른 예술이군요. 왜? 75페이지에서 75페이지니까 네. 우리는 시나리오가 분량이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딱 거군요. 그게 단편 분량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앞뒤로 따지면 한 35에서 40. 조금 긴 네. 단편. 네. 네. 그래서 단편이야말로 뭔가 이런 감정이구나라고 문장을 캐치하기가 훨씬 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 드라마야말로 장편 소설인 것 같다. 그렇네요. 예. 시즌제 드라마 예. 경우에는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성당 같으면은 그럼 이건 편집할 때 도움을 주는 건 아니고 뭐 캐릭터 감정 같은 거 그렇죠. 잡을 때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 그러니까 누가 너의 인물 묘사에 영향을 많이 끼쳤니? 이 삐뚤어진 인간은 어떻게 만든 거야? 네. 그러면 레몬드 카버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고.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카보 되게 효율적으로 이상한 분위기랑 이상한 캐릭터를 그렇죠. 잘 만드는 그리고 것 같아요. 정말 뜬금없이 화해를 하려고 애써 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너무 귀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읽다 보면은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거나 이상하게 불안하거나 내지는 이 사람 갑자기 이상하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거나 맞아요. 이 사람이랑 되게 이상하게 안 맞는데 삐걱거리면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참 잘 묘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생책 골라달라고 추천을 부탁드릴 때 메시저로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대성당을 두고
감정은 어떻게 모여서 분출되는 거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카버의 단편들이 일종의 교과서처럼 다가온다. 근데 감정의 분출 이런 거로 고민을 하셔야 되나요? 직업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화낸다. 네. 로는 안 돼요. 우리도 쓸 때. 그러니까 화가 난 상황이 뭐 시나리오에 있을 거고 네. 뭐 그리고 화날 때 그래서 뭐라고 화낼 거냐. 욕을 할 거냐. 네. 아니면 갑자기 화난 이유에 대해서 정리하듯 큰 소리로 말을 하며 화낼 것이냐. 아니면 어떤 소통도 안 하겠다는 듯이 소리를 지를 것이냐. 왜냐면 욕도 소통이니까. 아, 그렇죠. 네. 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거냐, 이 순간에는. 아, 화낸다는 상황도 굉장히 예. 모양새가 다양하군요. 예. 그리고 이게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우가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배우하고 얘기할 때도 나는 이거를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 라고 말을 하려면 저한테 되게 다양한 인간이 화낼 때의 어떤 감정을 이해하고 있는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설명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예. 대성당에는 총 12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요. 네. 저희한테 주신 말씀 중에 저 되게 흥미로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열이라는 작품을 배우 오디션에서 사용하신다고요? 네.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차 때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네.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단역 오디션을 볼 때 네. 보통 이제 주연은 오디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탁을 하는 거고. 아, 그렇군요. 네. 저희 작품에 좀. 그다음에 이제 주연은 모셔오고. 그다음에 이제 조단역은 우리가 오디션을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조단역으로 오는 친구들 중에 네. 주연 배우와 같은 소속사에 있거나 네. 뭐 매니지먼트끼리 잘 알면 이 친구들은 화차라는 시나리오를 읽고 와요. 네. 그래서 우리 거를 주면 내가 생각하기엔 괜히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 그 시나리오를 못 읽고 오시는 예. 이제 지원자, 후보자도 있고, 읽고 연구해가지고 오신 후보자도 그렇죠. 있는데, 이 시나리오의 어느 부분을 연기해보세요 하면 이제 불공평하겠군요.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어떤 역을 자기가 결심하고 온단 말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그게, 이건 아닌 것 같다. 아.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첫 번째로는 되게 전형적인 연극 대본. 왜 연극 영화과 학생일 때 반드시 했을 법한 안톤 체홉. 예. 벚꽃동산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네. 하나 몇 페이지를 준비해요. 네. 여성용, 남성용으로.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해냈던 게 뭐냐면 열이라는 단편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 중에 왜 그 할머니한테 네. 어느 순간 자기가 확 다 말해버리면서 네. 모든 마음이 편해지는 그 순간에 2페이지 있잖아요. 아. 이 2페이지를 나눠줘요. 이 열이라는 단편은 이제 별거 중인 남편이 이제 육아를 처음으로 제대로 바람나서 해보면서 도망간 아내로부터 시작하는 게 낫겠죠. 네. 아내도 바람 났지만 네. 사실 자기도 바람 네. 중인데 네. 예, 별거 중이고 아내가 네. 없어가지고 육아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할머니가 이제 육아 도우미 베이비시터로 돌아왔는데 할머니 앞에서 이제 마지막에 고해성사 비스무리하게 자기 감정을 막 토로를 하죠. 예, 그 2페이지 정도를 이제 우리가 복사를 해서 네. 사전에 다 나눠줬어요. 네. 나눠주고 알아서 준비해 오세요. 아. 이거를 언제도 했었냐면 요번에 그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이라는 드라마를 준비할 때도 조단역 오디션을 똑같이 했어요. 시간을 얼마나 주십니까? 뭐 한 일주일 정도 드립니다. 아. 그러면 뭐 안톤 체홉의 거야 뭐 뻔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뭐 연극영화과를 나온 친구들은 더더군다나 딱 시작할 때 몇 개를 주면 이건 제가 졸업작품으로 했던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미 자신만만하고 네. 이제 문제는 열인 거예요. 네. 제일 잘못되는 경우 그냥 망하셨어요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뭐냐면 네. 나무 위키에서 그러니까 그런 위키 같은 데서 네네. 이 레이먼드 커버를 쳐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레이먼드 커버라는 사람을 설명해주는 분들이 이제 죄송하지만 꼴찌. 그러니까 순위 박. 네. 이게 카버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은 아니잖아요. 네. 열. 그래서 아마 조단역 그 지원자분이 이 단편을 처음 보실 건데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석할지 방향을 못 잡겠으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카보는 뭐 무슨 작가다. 아, 미국 리얼리즘을 그래서 대표한다. 갑자기 저한테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체가 10명이면 6명이 그러세요. 연기로 그런 거를 보여주시는 네. 건가요? 아, 근데 연기도 그렇게 되면 재미없고 네. 선생님 연기가 뭐가 재밌겠어요. 뭘 가르치는 연기가. 아, 그리고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거죠. 네, 이걸 네. 준 걸. 그럼 이제 6명은 순위 바뀌어요. 이제 그럼 4명 중에 네. 그 다음은 뭐냐면 그래서 너는 읽었냐. 내가 이 2페이지를 줬는데 네. 그래서 너는 이 단편을 다 읽고 왔니? 안 읽고 왔니? 네. 그 티가 나나요? 나요. 그러면 어디서 티가 나냐면 네. 그다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그 뭐냐면 그냥 읽는 거예요. 제 앞에서. 읽는데 앞에 감정서부터 준비해서 그 다음을 쫙 읽어주시죠. 이것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걸로 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배우에게 저는 제일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문해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나리오나 대본에 대한 문해도가 높아야지만 연기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대본을 읽을 때요. 그러니까 열의 그 대사를 읽을 때 카버를 가르치듯 읽는다는 건 어떻게 읽는 건가요? 아, 맨 처음에 네네네. 순위방. 아니요, 안 읽어요. 아, 안 읽고. 레이먼드 카바는 되게 모두가 쓰는 뭐가 있더만요. 무슨 게 뭐뭐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뭐 현대 단편 문학계의 뭐 아버지라고 뭐 그럼 미국 너무 슬퍼져. 리얼리즘의 이미 나는 슬퍼요. 그때. 아, 왜? 그건 그리고 사실은 매니지먼트가 잘못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셨어야지. 이걸 왜 줄까? 내가 괴팍해서일까? 내가 방학 숙제를 준비하기 위해서일까? 아니잖아요. 네. 그럼 분명히 이 2페이지 안에 답이 있는 건데 네. 차라리 야, 그 책을 그거 30페이지 정도 됐는데 그걸 한번 네가 읽어봐 라고 해주셨어야 되는 걸 갑자기 리포트를 써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 바뀐 거예요. 그걸 아무리 똑똑하게 잘 읽어도 소용없다는 거죠. 잘 외워와도. 그리고 그 전체를 안 읽고 오시는 분이 꽤 있으시고. 네, 꽤 있고 근데 이제 읽어보고 이거가 왜 클라이막스인지를 아는 거죠. 이 단편에서. 이게 좀 이상한 단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카버 단편들이 다 좀 이상한데 왜 이 남자가 갑자기 맥락 없이 베이비시터가 이제 그만 네. 나온다고 하니까 그 앞에서 무너지듯이 자기 감정을 토로를 하는지 카버 단편 전체를 읽으면 좀 알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모를 것 같기도 네. 한데 아니 알 것 같은데 말로는 잘 설명을 네. 못 하겠는. 근데 이를테면 제가 이 2페이지를 드린 거에는 문해력을 보고 싶은 것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읽었느냐. 네. 왜냐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되게 저 친구는 연기를 잘하는 것 같은데 오늘 왜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지? 하고 얘기를 해보면 언제나 시나리오나 대본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나는 슬프라고 쓴 건데 이 친구는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그때 이제 크게 깨달은 바 있어서 그 다음에는 촬영하기 전에 리허설 전체를 할 때 전 꼭 무슨 호호 할머니처럼 옛날 얘기를 배우들한테 해줘요. 네. 오늘 우리가 해내야 되는 이 씬들은 네. 누가 어떤 감정으로 갔다가 이런 일을 겪어서 이런 마음이 들지만 울지는 않기로 결심하는 그 결기를 조금 보여줘야 되는 씬입니다. 네. 라고 이렇게 한번 교통정리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되게 잘 풀려요, 모든 게. 네. 근데 이제 그때 깨달은 거죠. 아, 문해력. 그래서 배우가 되고 싶어요 라는 친구한테 제가 언제나 하는 첫 번째 조언은 죽어라 하고 소설을 읽으세요. 큰 소리로. 옆집 사람이 뭐라 해도 신경 쓰지 말고 큰 소리로 읽으세요. 네. 아주 오랫동안 여러 권을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가져온 거죠, 오디션에. 그래서 해요. 근데 가끔 변종들이 있어요. 어떤 변종인가요?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박해준 배우는 네. 화차 때 이걸 가지고 이 남자가
그 모든 것이 끝난 뒤 또 다른 자기 친구에게 그때 그 할머니가 뭐였다고 나는 내 얘기를 다 했던 걸까? 라며 친구에게 그때 그거를 설명하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오디션 그렇게 좀 창의적으로 해도 됩니까? 깜짝 놀랐어요. 막 생긴 것도 잘생긴 친구가 그때 이제 박해준 배우가 그 더 이상 연기를 안 하고 잠깐 한동안 부산에 고향에 내려가 있다가 네. 일종의 복귀처럼 우리 작품의 오디션을 본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쓸데없이 좀 옆으로 새가는 것 같지만 고 이성균 배우가 네. 그 자기 학교 후배들 중에 연기는 되게 잘하는데 매니지먼트가 없어서 기회조차 없는 친구들. 네 분을 그렇게 뭐 네. 이렇게 데리고 그래서 네 분이 왔다면서요? 한 6명 정도를 저한테 소개를 해줬는데 그 6명이 전부 다 1등부터 6등이었어요. 네. 전체 중에 그 정도로 잘했던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이 뭐 진성규, 뭐 김민재, 박혜준 뭐 이런 친구들이에요. 보물상자를 네. 선물 받은 이희준 느낌이었다. 뭐 이런 친구. 근데 그때 혜준 배우가 그렇게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차 때 처음 했었으니까 네. 그 화차 때 처음 했었으니까 지금 그게 거의 저의 첫 경험이죠. 네. 한 10몇 년 전에 첫 경험이에요. 계속 네. 이 근데 이 연로 친구가 네, 너무너무 쑥스럽고 부끄러운 표정으로 들어와서 네.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들고 있길래 읽으려고 그러나? 근데 이렇게 저는요 뭘 좀 준비해봤는데 마음대로 해봐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시라고. 정말 기대 안 했어요. 일단 해보세요. 갑자기 저를 탁 보더니 내가 얼마 전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때가 한번 성찰된 상태의 얘인 거지. 그러니까 이 열 단편의 후일담을 그렇죠. 자기가 써서 네, 그거를 자기가 연기를 준비해서 한 연기를 거네요. 한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도 제 인생의 1등이에요. 제 인생의 1등이었고 네. 요번에 사마귀 오디션을 할 때도 네. 그 비슷한 걸 해낸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배우 지망을 하시는 분이 이 라디오를 들으신다면 그 괴팍한 감독이 쓸데없이 시나리오나 대본을 안 주고 왜 소설에 2페이지를 주지? 라고 했을 때 그게 괴팍해서만은 아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 영화나 드라마 쪽에 있는 모든 감독이나 촬영 감독이나 우리 모두는 네. 오로지 하나 당신들이 최고의 순간이 되기만을 바라기 위한 준비를 한 사람들이다. 네. 그러니 놀리거나 괴롭힐 리가 있겠냐. 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왜 이런 오디션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도 쏙쏙 되고 또 이제 거기에 부응하는 배우들의 그 자세도 굉장히 그럼 그날이 감명적이네요. 사랑에 빠진 날이죠. 이를테면 우리 입장에선. 이제 앞으로는 오디션 때 연루하시면 안 되겠네요. 이게 퍼지면은 이제 다들 읽고 오시고. 아니 오히려 더 이상 위키는 없겠죠. 그분들은 그냥 굳이 걸러낼 필요도 없이 다 좀 네, 읽었으면 위키는 좋겠다. 없겠다. 그러면 저는 훨씬 더 행복하게 오디션을 볼 수 있고 네. 이게 이제 책 얘기하는 데서 이런 얘기해서 뭐 하지만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이 세상엔 결국 재능해야 되는 직업들이 있죠. 작가, 그런가요? 네. 피아니스트, 발레리나, 화가 전부 다 사실은 재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크다고 생각해요. 네. 배우가 그렇죠. 배우 정말 그런 네. 것 같아요. 그게 단순하게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감정을 몸으로 표현할 줄 아는 어떤 선천적인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자기를 표현하는 것도 전 재능인 것 같거든요. 선천적인. 네. 그래서 배우는 보는 순간 느낌이 와요. 오디션을 볼 때 경력과 무관하게 이 친구는 배우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 친구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좋은 말을 해주지만 내 마음속은 이미 기스가 나요. 네.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따로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뭐 이렇게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네. 싶은 건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잘하셨고 예 다음에 또 봬요 라고 하지만 이미 전 그 친구 걱정 때문에 그날 보통 오디션을 본 그날은 잠을 못 자요. 그 친구들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 근데 감독 정말 재능하고 무관하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가요? 네, 재능하고 무관하고 오히려 결기가 필요한 직업이죠.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것 좀 망해도 돼.
뭐 이래도 돼. 이 정도로 이 일이 너무 하고 싶어. 인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감독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가장 노력파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대성당 이야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배우론, 감독론, 뭐 이런 예술론을 들을 줄 몰랐는데 네. 너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주로 존경하는 사람은 감독이 아니라 작가거나 배우거나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가진 것을 끝내 발화한 사람들. 네, 되게 존경하는 편입니다. 네. 좀 쓸데없는 얘기까지 갔네요. 네. 아닙니다. 작가도 뭐 그렇게 재능 저는 이렇게 좀 쓰다 보면 좀 느는 것 같기는 한데 대성당 얘기를 일단 마저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디션 때 쓰시는 작품이고요. 제가 열을 별 인상 없이 읽었다가 이렇게 감독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확 땡기네요. 대성당 작품 12편이 있는데 그럼 오디션용이 아니라 감독님의 뭐 최애, 감독님의 페이보릿 어떤 걸까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랑 대성당이죠. 약간 이거는 그냥 뭐 누구나 다 이 책 읽고 나면 그 두 편을 그 고르게 두 되는 것 같아요. 편이 최고고 네. 그 다음 취향에 따라서 열이 될 수도 있고 뭐 네. 딴 작품이 될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쇼컷이란 영화에 네. 나오기도 하고 그 내용이 네. 너무 잔혹한 얘기인데 되게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가 되죠. 네. 줄거리 잠깐 소개해 네.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중산층 가정이에요. 그리고 네. 그날은 너무나 아낀 아들의 생일이야. 생일날. 그래서 생일 전에 엄마는 동네 그 빵집에 가서 아들만을 위한 완벽한 생일 케이크를 주문을 합니다. 네. 근데 너무 무뚝뚝한 빵집 주의 때문에 승질도 나요. 네. 근데 생일 당일날 아이가 그 학교로 가는 길에 차에 치죠. 뺑소니 차에 네, 뺑소니 차에 치죠. 근데 아이는 벌떡 일어나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학교 수업을 다 들어요. 네. 그러고 집에 와서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응급실로 가게 되고 부모는 그때부터 정말 지옥을 경험하게 되죠. 네. 근데 이 와중에 빵집 주인은 아니 왜 안 가져가냔 말이야. 이거를 뭐 자기가 빵집인데요 뭐 이러고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스카티로 화가 나서 네. 아들 이름으로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계속해서 아들 이름을 얘기하면서 네. 계속 저주를 하죠. 화가 나니까. 네. 그래서 이 부모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심지어 뺑소니 친 운전사일까?까지 의심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엔 꽝 하고 붙죠. 아이가 죽은 뒤에. 네. 근데 그 무뚝뚝하던 빵집 주인이 너무 미안해하고 죄송해하면서 이들에게 자신이 오늘 만들었던 방금 전에 만들었던 빵을 건네고 먹이고 얘기를 듣고 뭐 이런 게 얘기에 다예요. 네. 근데 마지막에 그 조그만 빵집 잔뜩 냄새가 나겠죠. 버터 구운 냄새 뭐 이런 것들이 나는 그런 약간 눅진한 느낌의 그 온기가 온몸을 한번 감싸요. 이 소설은 정말 훌륭한 소설이고요. 뭐 하나 해결되는 일은 없는데 음.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칠 때는 왠지 좀 위로받는 느낌.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너무 훌륭하고 대성당도 좀 비슷하죠. 비슷하죠. 예. 네. 뭔가 소통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네. 끝에 그러니까 소통이 정말 되는. 딱 느낌이 마초에다가 약간 인종차별주의자인 전형적인 1960년대, 70년대 그 백인 남자와 네. 그의 부인의 옛날 친구이기도 하고 직장의 상사이 같은 거죠, 일종의. 그렇죠. 그 시각장애인이 네. 자기 집에 하루 초대되는 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적대적으로 굴고 이 전반부가 너무 재밌는 게 누군가가 불편하고 경계되고 잘 모를 때 사람들은 가끔 심술을 부려요. 저는 요즘 한국 사회가 그런 것 같거든요. 네. 야, 나 저거 잘 모르는 건데? 나하고 다른데? 이 순간 그건 뭐예요? 라고 묻지 않고 왜 그러지? 라고 하면서 심술을 부린단 말이에요. 특히 온라인은 심술 부리기 네. 편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전 그게 지금 요즘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걱정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왜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고 혐오하면서 승질을 낼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까? 네. 근데 딱 이 남자가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TV를 계속 켰던 것도 심술이죠.
그쵸. 넌 못 보지? 넌 못 보지? 근데 이 시각장애인 남자가 다 보는 것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상당히 이제 유머 감각이 있는 분입니다. 네. 칼라 TV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행 프로그램 같은 교양 프로그램에 대성당이 나오는데 네. 그걸 막 설명을 하다가 시각장애인이 이리 오라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펜으로 그 대성당을 그려달라 그러죠. 네. 그래서 그 대성당을 아마 그림이 진짜 후졌을 거예요. 진짜 못 그렸을 텐데, 근데 그거를 그린 순간 이 주인공은 다 알아버린 거예요. 시각장애인도 다 알아버렸고, 이 대성당이 어떤 건지도 알아버렸고, 어쩌면 중세시대 이 대성당을 지었던 수많은 석공들까지도 다 알아버린 것 같은 어떤 순간이 이 소설의 끝이에요. 정말 별것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거죠. 대성당에서도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진 않지만 마지막 문장이 아마 네. 와 이거 대단한데요. 네. 뭐 이런 거였던 기억입니다. 흔히 왜 이렇게 소설을 보고 나서 영화 한 편 본 느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이 대성당이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런 작품들도 감독님한테는 좀 영화적으로 다가오나요?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이거 되게 문학적, 어떤 영화를 보고, 아, 이거 되게 네네. 문학적인데? 네. 그리고 어떤 소설을 보고, 아, 이거 되게 영화적인데? 제가 그거를 네. 아마 뭐 영화 잘 모르는 다른 분들도 저랑 똑같을 텐데 제가 영화인들을 만나면서 네. 아, 영화인들은 영화적, 문화적 이 말 뜻이 문학적. 네, 제가 쓰는 말이랑 되게 다르구나. 달라요. 네. 네. 저는 그냥 시각적인 묘사가 되게 많으면 영화적인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눈에 잡힐 것 같은 소설을 읽으면 그렇게 묘사 충분한 걸 읽으면 영화 만드시는 분들이 되게 영화적인 소설이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네.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마법 같은 순간이 있으면 영화적이란 말을 해요. 갑자기 싸우던 새 어른이 빵을 먹으면서 마음이 통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 거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그때 뭐 저기서 햇살이 하나 이쪽으로 촥 들어와서 그를 비추는데 그의 뒤에 뭐 이를테면 헤일로 같이 느껴졌다라든가 뭐 이런 어떤 순간의 어떤 마법 같은 순간 있잖아요. 네. 영화하는 사람들 중에 저를 비롯해서 꽤 많은 쓸데없는 낭만주의자들이 그래서 영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마법적인 순간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거는 논리로 표현은 못한다. 네. 하지만 보는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 뭔가 마법에 빠진 것처럼 네. 기분이 달라진다. 직전이랑. 그래서 이건 너무 감정적으로 중요하니까 뭐 해질녘에 찍을래 뭐 이런 이상한 거 있잖아요. 네. 뭘 감정적으로 중요한 게 꼭 해질 때 나와. 대낮에도 나오지. 실내에서 나오고 동굴 안에서 나오는데 꼭 막 좀 붉어지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 그게 뭐냐면 내용적으로 이게 마법적일 거라는 자신감이 없을 때 실제로 마법적인 자연 환경이나 이런 걸 막 가져오고 싶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법적인 순간 같다고 말을 영화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문학적인 건 뭡니까? 문학적인 건 대사가 정말 좋다. 그럼? 대사가 정말 좋다. 플러스 야 이거 돈 벌겠니? 대사는 좋은데 돈은 안 될 것 그러니까 같다. 달라요. 대사가 정말 좋을 때. 네. 대사가 정말 와 이건 그야말로 주제의식을 뚫는 대사구나. 대사가 좋은 것도 문학적인 네. 거고 그리고 굉장히 상업적이지 야 않은 이거 것 같다. 망하겠다 싶을 때 얘한테 야 너 이거 망하겠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야 영화 되게 문학적인데? 라고 얘기할 때도 쓰죠. 들으면 근데 어떤 용도인지는 다들 아시겠네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영화적이라는 거는 이제 네. 그런 의미에서 대성당과 별것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매우 영화적인 순간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전체가 영화적인 게 아니라 네. 영화적인 순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제가 미래를 만들었을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말. 이게 원작을 소설로 해서 그러면 굉장히 문학적인데 뭐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설마 대사 칭찬이었겠냐고. 네. 알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대성당에 수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국내 번역본 대성당에 수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다른 카버의 단편집에 있는 목욕이랑 절반이 정확히 똑같은 작품이잖아요. 네. 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의 앞부분 절반이 목욕이고 그리고 뒤에 분량이 그만큼 더 있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입니다. 근데
이게 카본은 목욕을 먼저 쓴 다음에 뭐 뒷얘기가 더 있는 것 같아가지고 뒤를 더 썼더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느니 됐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나중에 연구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그렇지 않았고 사실은 고든 리시라는 굉장히 걸출한 편집자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이라는 원고를 받아서 뒷부분 절반을 날리고 목욕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반응이 좋았고 카버가 거기 굉장히 억울해하다가 나중에 디렉터스 컷을 발표를 한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게 저는 사실은 이제 대성당이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같은 그 마법적인 순간이 없는 소설이 더 제 더 취향인가 좋아하시잖아요. 봐요. 예. 네. 여기 그 불편한 것만 가득하다가 끝나는 거, 뭐 깃털 뭐 이런 거. 근데 목욕이 딱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불편한 것만 가득하다가 뒤에 마법적인 순간 없이 끝나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일화를 들을 때마다 좀 궁금한 게 제가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고든 리시 같은 편집자가 저한테 왔는데 뒷부분 반을 날립시다. 그게 더 낫습니다. 해가지고 더 나아지면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좀 헷갈리기도 하고 한국 문학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도 고든 리시 같은 이제 정말 정말 영향력 있는 편집자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영상업계에서는 좀 이런 일이 좀 왕왕 있는 거죠. 왕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는 모든 그 감독들이 속해 있는 감독조합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근데 감독조합에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었거든요. 네. 거의 한 10년 전에.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랑 무슨 일을 하든 그 표준계약서를 드려요. 네. 이거에 의거해서 계약을 해달라고. 네. 거기에 이제 자기 몸값만 달라지고 인센티브한테 다르게 쓰는 거예요. 네, 그 작품 제목이랑 일시랑. 근데 거기에는 편집의 최종 결정권은 제작자에게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 제작자라고 하면은 보통 그 영화사 대표 이런 분들이 그렇죠. 영화사 제작자인 대표지만 영화사 대표 뒤엔 투자사도 건가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댄 사람이 최종 편집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네. 이 작품의 1차 편집권은 네. 감독에게 오롯이 있어요. 그때는 어떤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돼요. 네. 감독이 1차 편집본을 오롯이 만들어낼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관객들이 보는 게 아닌 아니에요. 거죠. 네. 그리고 그 후에 수정 작업을 통해서 최종 편집본, 관객들이 보는 버전의 네. 최종 결정권은 제작자에게 있는데 네. 만약 감독과 제작자의 의견이 극명하게 다를 경우 네. 제작자는 감독에게 감독판을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 그건 의무인가요? 예. 아. 그게 이제 이 표준계약서의 내용입니다. 네. 예. 하지만 처음에 개봉할 때에는 그냥 극명하게 다를 경우 제작자의 결정에 따르죠. 돈을 낸 사람 예. 의견대로. 예. 많이 좀 의견이 다른가요? 저는 다행히 감독판이 없잖아요. 네네. 그쵸. 감독판 사실 뭐 한국에서 감독판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그쵸. 내부자들. 한국은 뭐. 아무래도 감독의 그 권한이 좀 큰 편인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드라마 같은 경우는 결국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건 방송심의위원회고 심의 규정을 준수해야 되니까. 이 제작자랑 의견이 다를 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밖에 나갈 수 없다. 내지는 이제 거의 고든 리시 수준으로 주관이 뚜렷한 제작자가 좋은 주관이든 나쁜 주관이든 이렇게 편집을 하겠다. 그러면은 근데 뭐 그 편집된 결과도 나름 납득할 수 있다. 이러면 그냥 받아들이시나요? 그 계약하고. 전에 엄청나게 얘기를 하겠죠. 그걸 땡깡이라고 해도 좋고 네. 아니면 되게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설득이라고 해도 좋은데 엄청나게 괴롭히겠죠. 이건 이래야 되기 때문이고 이건 이래야 되기 때문인데 이렇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난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죠.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상업적인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한 다음에 2주 뒤에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고 끝나겠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에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이 난 최선을 다했나? 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끝까지 버텼나? 끝까지 모두를 설득하려고 애썼고 물질로도 작품으로도 네.
할 거 다 했나? 그럼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예.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 하나 네. 드릴게요. 이제 제가 AI한테 물어보니까 변영주 감독님은 어떤 분이야? 하고 물어보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리얼리즘 감독이고 감독님 작품에서 리얼리즘은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감독님 이제 데뷔도 다큐멘터리로 하셨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저를 리얼리즘 소설가로 여기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카버, 이제 앞에 늘 레이먼드 카버 앞에 붙는 수식어가 미국 리얼리즘 단편의 뭐 대표 작가. 그런데 카버 단편을 읽다 보면은, 아, 이 사람이 하는 리얼리즘은 내가 리얼리즘이라고 이해하는 거하고는 조금 뭐 다른 것 같다. 그러면서 리얼리즘이란 뭘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네. 제가 리얼리즘 감독인가 그럼 잘 모르겠는데 네. 저한테 있어서 리얼함은 뭐야? 네. 라고 묻는다면 네. 전 제가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가 있고 이제 그게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그건 언제나 장르인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가장 많이 읽었던 문학이 미스터리 스릴러였고 언제나 미칠 듯이 좋아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작품의 변형주의 인장이라고 굳이 별것 아니에요. 변형주의 인장 같은 게 딱 느껴지는 건 언제나 그 장르를 내가 할 때예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감독님 하면 미스터리 네. 스릴러 그리고 리얼리즘도 네. 떠오르고요. 전 그게 뭐 박력일 수도 있고 어떤 무언가를 관통해내는 박력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네. 어떤 쇼트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제가 나중에라도 아 이건 내 인장이 들어있네 라고 생각하는 건 언제나 그 장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장르에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사소한 리얼리즘이에요. 진짜 같냐? 네. 정말 이것은 진짜 같냐?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진짜 같냐에는 소품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이 범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보이는 게 맞는 거냐, 옳은 거냐, 리얼한 거냐, 실제냐, 또는 이 범죄가 구성되어지고 있는 이 공동체는 리얼한 거냐, 아니면 이 범죄를 돋보이기 위해서 약간 이미 거짓말로 사기친 공동체냐, 만약 사기친 공동체냐면 안 된다. 네. 그럼 이 범죄를 다르게 움직여야지 세상을 이 범죄에 맞춰서는 안 된다. 실제로 저 범죄가 세상에서 벌어지면 사람들이 저렇게 반응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것 같으면 네. 감독님은 받아들이지 네. 않으시네요. 그리고 그리고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겠냐. 네. 그럼 이제 저한테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 그 권일용 교수님. 네. 일용이에게 우리 일용이에게 새벽 3시에도 전화를 해요. 네. 일용아, 이런 범죄야. 이럴 때 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겠니? 그럼 또 꾸벅꾸벅 얘기를 너무 해줘요. 너무 훌륭한 고마운 친구분이세요. 새벽 3시에도 그걸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걸 보면 정말 훌륭한. 네. 왜냐면 안 그러면 못 찍겠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고 현장에 가도 모르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좀 두려운 건가요? 네. 내가 설득력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할 거 다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 네. 못하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새벽에 촬영을 하다가도 전화를 하면 꼭 받아줍니다. 고맙게도. 그래서 언제나 도움 주신 분에는 그 친구는 제가 이렇게 자막에 호호 불며 써요. 근데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화려해지기 위해 더 드라마틱해지기 위해 존재하는 어떤 것들을 훼손하지 말자. 카버의 단편을 보시면서 이거는 진짜 리얼하다 이렇게 이 리얼함이 진짜 리얼합니다 이렇게 느끼시는 때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별거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든가 네. 열이라든가 대성당 모두 전반부는 정말 그럴 법한 나쁜 놈이 네. 생각 없는 놈이 생각 없는 짓을 리얼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마법 같은 순간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앞부분에 설득이 안 됐으면 이 캐릭터 너무 살짝 선을 넘어가지고 이 정도까지 그 무례한 사람은 없는데 하면은 뒤에 마법적인 순간이 안 된다든가. 그쵸. 그러니까 열의 주인공은 사실은 그 베이비시터가 오기 전에 경찰에 잡혀가야죠. 스토커로. 그쵸. 네. 아무리 부인이 네. 바람 난 상황이라고 네.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거에 어떤 찌질함, 이상함, 사악함을 정말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붕괴되어지는 순간이 마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마법적인 순간은 그냥 그 순간에 저녁 노을 예쁘게 지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예. 이 캐릭터가 있어야 되고 이 캐릭터 진짜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는데 갑자기 예. 이게 뭔가 변하거나 어떤 변화가- 붕괴되거나 아, 휘발되거나 뭐 이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일부 이야기 막 이런저런 이야기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저 아쉽지만 마무리는 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영화 감독이자 드라마 연출가 작가 또 다방면의 방송 활동으로 우리에게 친근한 변영주 감독님과 함께 있습니다. 감독님 뭐 추천곡이 있으실까요? 아, 저 있어요. 네네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사실은 언젠가 제 영화에 꼭, 제 영화나 드라마에 꼭 그 넣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 김창아님, 산울림의 슬픈 장난감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너무너무 좋아해서 정말 노래 전체가 마법 같은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언젠가 그 음악을 꼭 제 작품에 사용하고 싶다. 근데 아직 못 썼어요. 그게 왜, 야, 좋아하니까 넣어. 이럴 순 없잖아요. 예. 노래 전체가 마법 같은 그런 노래. 산울림의 슬픈 장난감 들으며 오늘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독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